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문 앞에 멈춰 섰다. 서울의 한강변에 자리 잡은 낡은 아파트. 12층.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늦게 도착하더라도 괜찮아요. 문 두드리시면 바로 열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민재는 가방끈을 꽉 쥐며 숨을 고른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스르륵 열렸다. 안녕. 민재 씨. 문 앞에 선 남자는 예상보다 훨씬 젊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짧게 자른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녔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저는 준혁이에요. 들어오세요.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준혁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손지대는 미묘한 긴장이 묻어났다. 이곳에서의 하룻밤이 단순한 숙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서울. 2025년의 가을. 민재는 지방에서 상경한 27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꿈을 쫓아 서울로 왔지만 현실은 치솟는 집세와 끝없는 프리랜서 계약에 치여 있었다. 이번 출장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한 것이었고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에어비앤비를 선택했다. 준혁의 집은 후기가 많았고 사진은 아늑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이 문 앞에서 민재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여기 앉으시겠어요? 준혁은 거실의 소파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다. 한강이 보이는 창문, 따뜻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민재는 소파에 앉으며 준혁을 슬쩍 훑어보았다. 그는 민재의 가방을 받아 옆에 놓으며 말했다. 늦었는데. 배고프시면 라면이라도 끓일까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싶네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준혁의 손에 머물렀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손목에 걸린 낡은 가죽 팔찌.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 팔찌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럼 차라도 한 잔. 준혁은 부엌으로 향하며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따뜻한 유자차 향이 거실을 채웠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어색한 대화를 시작했다. 준혁은 이 아파트를 2년째 에어비앤비로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는 원래 사진작가였지만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끔 호스트 일을 한다는 것이다. 사진작 가셨다고요? 이 사진들 다 준혁 씨 작품인가요? 민재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사진 속에는 서울의 거리,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한강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네. 몇 년 전에 찍은 거예요. 요즘은 카메라를 잘 안 들게 되더라고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민재는 그 말투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를 감지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재는 준혁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준혁은 솔직하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느껴졌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준혁 씨, 여기 혼자 사는 거예요?
준혁은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응. 혼자야. 원래는. 아니. 그냥 혼자야. 그는 말을 얼버무리며 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놓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준혁의 목소리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의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다. 지방에서의 삶은 그에게 솔직해질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낯선 도시, 낯선 집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편 준혁은 거실에 앉아 민재가 묵는 방의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민재가 앉았던 유자차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시작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과거에는 누군가를 사랑했던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민재의 등장으로 그 상처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민재가 잠든 줄도 모르고 준혁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한강의 야경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손목에 가죽 팔찌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이 팔찌는 그의 첫사랑 태연이 선물한 것이었다. 태연은 3년 전 준혁을 떠났다. 그 이후로 준혁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맑은 눈빛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민재는 꿈속에서 준혁의 미소를 보았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는 꿈속에서도 준혁의 손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꿈은 깨졌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그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준혁 씨. 민재는 조용히 불렀다. 거실은 어두웠고 준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민재 씨. 왜 안 자고? 준혁이 놀라 돌아보았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민재는 머뭇거리며 다가갔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서울은 밤에도 참 예쁘죠. 민재가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때론 너무 외롭기도 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민재는 용기를 냈다. 준혁 씨. 무슨 고민이 있는 거죠? 저한테 말해도 괜찮아요. 준혁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뻗어 민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준혁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그 슬픔을 느끼며 말했다. 준혁 씨. 사실 저도 숨기고 있는 게 많아요.
준혁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숨기고 있는 거라니. 민재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게이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여기.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재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도 그래요.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은 다시 쿵쾅거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한강의 물결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이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로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이 다가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밤, 민재와 준혁은 한강을 바라보며 긴 대화를 나눴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방에서 자란 그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신을 숨겨야 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봐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대학에 와서도 그는 연애를 하지 않았다. 솔직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무서웠어요. 상처받을까봐.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민재의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찔렀다. 나도 비슷했어. 준혁이 말했다. 태연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하지만 그건 동시에 가장 큰 상처였어. 태연.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첫사랑이었어. 사진작가를 꿈꾸던 시절. 우리는 같이 서울을 누비며 사진을 찍었지. 태연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하지만 그는 결국 날 떠났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없는 압박이었나 봐. 민재는 준혁의 손목에 있는 가죽 팔찌를 다시 보았다. 그 팔찌, 태연 씨가 준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보면 그를 잊을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두려워. 민재는 준혁의 손을 다시 잡았다. 준혁 씨. 저도 두렵지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겐 큰 용기예요. 준혁은 민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순수했고 진심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민재 씨. 너도 나한테 큰 용기를 주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위해 일찍 일어났다. 준혁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를 배웅했다. 오늘 잘 될 거야. 화이팅. 준혁의 미소는 민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민재는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 덕에 서울에 더 오래 머물 기회가 생겼다. 그는 준혁에게 연락해 이 소식을 전했다. 준혁 씨. 덕분에 잘 됐어요.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을까요? 준혁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좋아. 민재 씨. 한강 근처에서 만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민재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준혁 씨, 혹시 저랑 더 자주 만나는 거 괜찮을까요? 민재는 용기를 내 물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다. 민재 씨,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난 아직 태연을 완전히 잊지 못했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 민재는 실망했지만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괜찮아요. 준혁 씨. 그냥 친구로라도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재 씨. 그럼 친구로 시작해보자.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로 지내기 시작했다. 민재는 서울에 자주 오게 되었고 그때마다 준혁의 집에 묵었다. 두 사람은 한강을 산책하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점점 가까워졌다. 민재는 준혁의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준혁은 민재의 순수함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가 준혁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넌 누구야? 남자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민재는 당황했다. 저 민재라고 해요. 준혁 씨가. 준혁. 걔 지금 없어. 나 태연이야.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태연. 준혁의 첫사랑.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상처. 왜 그가 여기 있는 걸까?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태연은 민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너 준혁이랑 뭐야? 그냥 손님이야. 아니면 그의 말투에는 적대감이 묻어났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는 준혁 씨 친구예요. 태연은 비웃듯 웃었다. 친구. 준혁이한테 친구란 없어. 내가 잘 알아.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태연.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태연은 준혁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왔지. 근데 이 녀석은 뭐야? 준혁은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재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혁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태연. 제발. 그냥 가.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왜?
내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쫓아낼 거야.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준혁의 앞에 섰다. 태연 씨. 준혁 씨가 불편해하잖아요. 제발 나가주세요. 태연은 민재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태연은 한숨을 쉬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준혁. 너 변한 거 없네. 여전히 약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재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준혁 씨. 제가 여기 있어요.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민재 씨,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민재는 준혁을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저는 준혁 씨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태연의 등장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재는 준혁을 지키고 싶었지만 태연의 존재는 그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었다. 태연의 방문 이후 준혁은 말이 없어졌다. 민재는 그의 침묵이 걱정되었지만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혁의 곁에 조용히 머물렀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존재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라났다. 태연은 왜 돌아왔을까? 그리고 준혁은 정말로 그를 잊었을까? 며칠 후 민재는 준혁의 집에서 또 다른 밤을 보냈다. 그는 준혁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의 게스트로 묵고 있었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민재에게 준혁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준혁 씨. 저 태연 씨에 대해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태연은 내 삶에서 큰 부분이었어. 하지만 그건 끝난 일이야. 적어도 난 그렇게 믿고 싶어. 민재는 준혁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왜 그가 돌아왔을까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태연은 늘 예측 불가능했어.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곤 했지.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 씨. 저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태연 씨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준혁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준혁 씨가 소중하니까요? 그 순간 준혁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은 하나가 된 듯 뛰었다. 민재는 준혁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준혁의 집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준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태연이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열어보았다. 준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 없인 못 살아.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준혁에게 이 편지를 보여줘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준혁이 이 편지를 보면 다시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혁은 민재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다. 민재 씨, 무슨 일 있어? 오늘 좀 이상해 보여. 민재는 망설였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며칠이 지나고 태연은 다시 준혁의 집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민재가 없는 시간이었다. 태연은 준혁에게 다가갔다. 준혁, 나 진심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태연, 너 날 떠났잖아. 이제 와서 왜? 태연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너만이 내 전부야. 준혁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태연, 이제 늦었어. 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태연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저 녀석이야. 민재. 준혁은 당황했다. 민재는 그냥 친구야. 하지만 태연은 믿지 않았다. 그는 준혁을 위협하듯 말했다. 너 후회할 거야. 내가 누군지 잊지 마. 태연이 떠난 후 준혁은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재는 준혁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꼈다. 그는 즉시 준혁의 집으로 달려갔다. 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민재를 맞았다. 태연이 또 왔었어. 그는 날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재는 준혁을 끌어안았다. 준혁 씨,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태현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준혁은 내 거야. 너 따위가 끼어들 곳이 아니야. 민재는 두려웠지만 준혁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준혁에게 편지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준혁 씨, 이거 태연 씨가 보낸 거예요. 준혁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민재 씨,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일에 끌어들였어.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 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태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태연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의 집요함은 민재와 준혁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다. 태현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민재가 일하는 카페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준혁을 위해 강하게 버텼다.
그는 태연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태연 씨. 제발 그만해요. 준혁 씨는 당신을 잊었어요. 민재는 어느 날 태연을 만나 단호하게 말했다. 태연은 차갑게 웃었다. 너. 준혁을 얼마나 아는 척하는 거지? 그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민재는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준혁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태연은 민재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후회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민재는 준혁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준혁이 더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준혁은 민재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챘다. 민재 씨. 무슨 일 있는 거지? 나한테 말해.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민재는 망설이다 결국 털어놓았다. 태연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당신을 포기하라고.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미안해. 민재 씨. 내가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준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준혁의 눈이 커졌다. 민재 씨 사랑한다고.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네, 으척. 준혁 씨를 사랑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요. 준혁은 민재를 끌어안았다. 나도 너를 사랑해. 민재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어떤 위협보다 강했다. 하지만 태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며칠 후 준혁은 태연과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그는 태연에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태연. 제발 그만해. 나도, 민재도, 우리 행복하고 싶어. 태연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정말 저 녀석을 선택한 거야. 나를 버리고.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응. 민재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줘. 너와는 달라. 태연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너. 후회할 거야. 그는 준혁을 밀치고 사라졌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민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재는 준혁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준혁 씨.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태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준혁의 에어비앤비 계정에 악성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다. 게스트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준혁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 민재는 준혁을 돕기 위해 자신의 저축을 내놓았다. 민재 씨.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나 못 받아.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준혁 씨. 저한테 당신은 돈보다 소중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태연의 위협에 맞섰다. 하지만 태연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준혁의 과거를 캐내어 그의 약점을 노렸다. 태연은 준혁의 가족에게 연락해 그를 협박했다. 준혁이 게이라는 걸 알면? 너희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준혁은 이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그는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들의 보수적인 태도는 준혁을 항상 억눌렀다. 민재 씨,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민재는 준혁을 안으며 말했다. 준혁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갔다. 하지만 태연의 협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준혁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관계를 폭로했다. 준혁의 부모님은 서울로 찾아와 그를 비난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준혁의 아버지는 소리쳤다.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저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민재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민재는 준혁의 곁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준혁 씨를 사랑합니다. 그를 지키고 싶어요. 준혁의 부모님은 분노했지만 민재의 진심에 조금씩 흔들렸다. 그들은 결국 돌아갔지만 준혁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준혁과 민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려 했다. 그는 준혁의 에어비앤비를 망치기 위해 가짜 게스트로 예약을 하고 집을 어지럽히는 등의 행동을 했다. 민재와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태연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변호사를 찾아 태연의 협박과 괴롭힘에 대해 상담했다. 변호사는 그들에게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은 태연의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악성 리뷰를 모아 증거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민재는 준혁을 위해, 준혁은 민재를 위해 강해졌다. 민재와 준혁은 태연의 괴롭힘에 맞서기 위해 증거를 모으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태연이 보낸 협박 메시지, 악성 리뷰, 그리고 그가 준혁의 집에 몰래 들어와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변호사는 이 증거로 태연을 고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준혁 씨, 이제 우리도 싸워야 해요. 태연 씨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씨, 너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두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준혁의 소셜미디어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그의 친구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준혁은 점점 더 지쳐갔다. 민재 씨, 내가 너무 약한 걸까? 태연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준혁은 한강변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민재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준혁 씨,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까지 버텼고, 앞으로도 버틸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그 말에 준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 씨. 너 정말 내 인생의 빛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냈다. 하지만 태현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다. 그는 민재의 직장 근처에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준혁을 위해 강하게 버텼다. 어느 날 민재는 태연을 마주쳤다. 그는 민재를 벽으로 밀치며 말했다. 너 준혁을 포기해. 안 그러면 너 인생도 망가질 거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연 씨. 당신이야말로 포기하세요. 준혁 씨는 더 이상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태연은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민재를 위협하며 떠났지만 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즉시 준혁에게 전화해 이 일을 알렸다. 준혁은 민재를 만나자마자 그를 끌어안았다. 민재 씨.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어. 민재는 준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준혁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어떤 위험이 와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키스했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 키스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태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며칠 후 변호사는 태연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태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지만 민재와 준혁이 모은 증거는 강력했다. 판사는 태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는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태연은 법정에서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난 절대 포기 안 해.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연. 이제 끝이야. 나한테 새 삶이 있어. 법정에서의 승리는 민재와 준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태연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준혁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는 준혁을 위해 그의 가족과 대화하려 노력했다. 아버님, 어머님, 준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민재는 준혁의 부모님 앞에서 간절히 말했다. 준혁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준혁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혁의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민재와 준혁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재는 준혁의 에어비앤비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스킬을 활용해 준혁의 집을 새롭게 꾸몄다. 새로운 사진, 새로운 설명, 그리고 민재의 따뜻한 터치가 더해진 공간은 곧
다시 게스트들로 가득 찼다. 민재 씨. 너 덕분에 내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 준혁은 민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준혁 씨.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사랑은 태연의 위협과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며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와 준혁은 태연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했다. 준혁의 부모님은 점차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지지는 아니었다. 민재는 준혁을 위해 그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준혁의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며 아버지와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민재 씨. 너 정말 좋은 애야. 준혁의 어머니는 어느 날 민재에게 말했다. 준혁이가 너 같은 사람 만난 게 다행이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도 준혁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준혁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그는 민재와 준혁의 관계를 인정하려 했지만 보수적인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민재는 좌절했지만 준혁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준혁은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민재의 격려 덕분이었다. 그는 서울의 거리, 한강의 풍경, 그리고 민재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사진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다. 준혁 씨. 이 사진들 정말 멋져요. 전시회 열어보는 건 어때요? 민재는 준혁의 사진을 보며 제안했다. 준혁은 망설였다. 나 오랜만이라 자신 없어.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혁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민재의 도움으로 준혁은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전시회 포스터에는 민재의 초상 사진이 메인으로 실렸다. 민재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준혁의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민재의 사진은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한 관객은 준혁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사진. 정말 사랑이 느껴져요. 누굴 이렇게 사랑했기에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나요? 준혁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전부예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준혁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준혁은 다시 사진작가로서의 자신감을 찾았다. 민재는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며 함께 기뻐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도 잠시. 태연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태연은 준혁의 전시회에 찾아왔다. 그는 민재와 준혁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준혁. 제법 잘 나가는구나. 근데 이게 다 저 녀석 덕분인 거지. 준혁은 태연을 무시하려 했지만 태연은 계속 도발했다.
너. 내가 준 팔찌 아직 차고 다니지? 그거. 나 없인 아무 의미도 없어. 민재는 태연의 말에 화가 났다. 그는 준혁의 손목에서 팔찌를 풀어 태연에게 던졌다. 태연 씨.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준혁 씨는 새 삶을 살고 있어요. 태연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오래 못 갈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시회를 떠났다. 준혁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씨. 고마워. 그 팔찌. 사실 나도 벗고 싶었어. 민재는 준혁을 끌어안았다. 준혁 씨. 이제 과거는 잊어요. 우리 앞으로만 가요. 두 사람은 전시회 후 한강변에서 산책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민재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우리 같이 살까? 이 집. 우리 집으로 만들어요. 준혁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 씨 진심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에요.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좋아. 민재 씨. 우리 같이 살아. 두 사람은 준혁의 아파트를 그들의 집으로 만들었다. 민재는 서울로 완전히 이사왔고, 준혁은 에어비앤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준혁의 전시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그들의 관계를 비난했다. 민재와 준혁은 상처받았지만 서로를 믿으며 이겨냈다. 민재는 준혁에게 말했다. 준혁 씨.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그걸로 충분해요.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맞아. 민재 씨. 너만 있으면 난 충분해.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비난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와 준혁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다. 준혁의 아파트는 이제 그들의 사랑이 깃든 보금자리가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일을 계속하며 준혁의 사진 프로젝트를 도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더 강해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혁의 전시회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관계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늘어났다. 익명의 누군가는 그들의 사진을 퍼뜨리며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 민재는 상처받았지만 준혁을 위해 강하게 버텼다. 준혁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길을 가요. 민재는 준혁을 위로하며 말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씨. 너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태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태연은 준혁의 전시회 사진을 이용해 그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민재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직장에서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민재 씨. 이런 일 때문에 너 직장 잃으면 어쩌려고, 준혁은 걱정하며 말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준혁 씨.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뭐든 견딜 수 있어요. 민재의 낙관적인 태도는 준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태연의 비난에 맞서기로 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했다. 민재는 글을 올렸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를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비난보다 강합니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댓글이 늘어났고, 일부는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와 준혁은 이 지지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와 준혁의 집 근처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다 태연을 마주쳤다. 태연 씨. 제발 그만해요. 우리 행복한 거 못 봐줄 정도로 질투하는 거예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연은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행복하다고. 그거. 오래 못 갈 거야. 민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태연 씨. 당신은 준혁 씨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재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준혁에게 이 일을 말했다. 준혁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씨. 너 정말 대단해.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태연의 위협을 이겨냈고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준혁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결심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다. 준혁은 사진작가로서, 민재는 디자이너로서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담고 싶었다. 다큐멘터리 작업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드러내야 했고, 세상의 판단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민재 씨. 이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야. 준혁은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준혁 씨.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이겨낸 도전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다큐멘터리는 작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관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박수를 보냈다. 한 관객은 상영 후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였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민재와 준혁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준혁의 사진은 다시 주목받았고 민재는 디자이너로서 더 큰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준혁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민재는 준혁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주 준혁의 부모님을 찾아가 그들의 일상을 공유했다. 아버님, 어머님, 준혁 씨는 정말 행복해요. 저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간절히 말했다. 준혁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 씨, 너희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아끼는 걸 보니까 우리도 노력해볼게. 준혁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희를 지켜볼게. 민재와 준혁은 이 작은 진전에 기뻐했다.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준혁에게 편지를 보냈다. 준혁아, 내가 잘못했어. 너와 민재를 보면서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다는 걸 깨달았어. 너희 행복하길 바래. 준혁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연을 용서하기로 했다. 민재 씨, 태연도 이제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민재는 준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준혁 씨, 이제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다. 다큐멘터리는 더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민재와 준혁은 자신들의 사랑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한강변에서 열린 작은 축제에서 민재와 준혁은 무대에 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관객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말에 박수를 보냈다. 민재와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준혁은 여전히 한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세상과 싸웠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폭풍도 이겨낼 만큼 강했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였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혁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어요.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민재 씨, 영원히.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키스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밤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